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일용의 CSI 리포트. 오늘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극복을 해내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저희들도 이 방역이나 소독, 그 다음에 열 체크, 또 저희 3명 이외에 카메라 감독님까지 4명 이하로 횟수를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이 시기가 잘 지나서 좀 우리가 그전에 가져왔던 일상들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주홍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고 한파의 폭설에 어려움이 많이 겹치고 있는데 그중에도 기운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황사도 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네요, 그냥. 6.25 이후에 최대 난리라. 최대 난리. 참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 공격 행위가 일어나는 범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동 학대라든지 또 디지털 범죄라든지 이런 기존에 많지 않았던 범죄들이 또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국민들 의식이나 또 우리 사회 안전망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단계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서로 잘 살펴보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7부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지금부터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1월에 체포된 강호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순은 2006년 12월부터 범죄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2009년 1월에 체포될 때까지 피해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다뤄왔던 그 유영철, 정남규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2000년대를 휩쓸고 간 비열한 연쇄살인범. 저는 이게 비열한 연쇄살인범이라는 말을 어디서 해봤더니 이게 참 이놈들한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대 연쇄살인범, 악마, 조지빈도 악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자기도 자기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 정도는 돼 이렇게 자기가 그 과대평가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놈들을 희대의 연쇄살인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 세 사람이 그 범죄 시기가 살짝 좀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유영철이 체포된 2004년경에 정남규가 다시 연쇄살인을 시작하고 또 정남규가 체포되는 2006년경쯤에 강호순이 연쇄살인을 시작하고 이 도대체 20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쇄살인범 혹은 지금 말씀하셨던 비열한 연쇄살인범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이거 참 저도 사실 원인을 딱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들이 범행을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2000년대가 문제가 아니라 90년대가 훨씬 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쇄살인범의 범행 동기들은 갑작스런 몇 개월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다가 직접 실행을 하기까지 그런 기간을 따지자면 90년대 지존파 막가파 나오던 93년, 94년 이때부터 이미 우리 사회가 연쇄살인을 좀 예고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생각들 들고요. 점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집단을 이루던 범죄에서 이제는 개인이 정말 아주 계획적인 성범죄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 2000년대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4년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체포되고 정남규의 범죄가 시작이 됐죠. 정남규의 범죄가 체포된 것이 2006년 4월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2006년 12월에 시작됐어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6년 4월에 정남규가 체포되고 나서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게 그냥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뭐 물론 송치하고 나서 재판까지 갔지만 그 이전에 뭐 여죄들을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06년 11월 1일 날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던 프로파일러였었는데 경찰청에 직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제 유영철 정남규를 체포하고 나서 이런 범죄들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프로파일러 기능을 확대하자라고 해서 지방청에 있던 프로파일링 팀을 저를 이제 경찰청으로 발령이 냈거든요. 그게 이제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강호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가시자마자. 예, 본청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이 사건 발생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제가 이듬해, 그러니까 2007년 2월까지 수사본부에 겨울 내내 수사본부에서 그냥 투입이 됐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때도 무지하게 추웠던 것 같은데. 결국은 발령 소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 그래가지고 엄청 이런 의혹을 받았죠. 큰 역할을 뭐 여러모로 큰 역할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가 경찰청 와가지고 또 사건 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연쇄살인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강호순이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잡힌 연쇄살인범이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연쇄살인범이 잡히기도 전에, 아니 계속 범죄를 지르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다 보니까 연쇄살인범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는 연쇄살인범으로 잡힌 케이스가 없나요? 지금까지 연쇄로 밝혀진 사건은 없죠.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강호순 체포된 이후로 연쇄살인이 안 일어났죠. 그럼 연쇄살인은 몇 건, 2건 이상이면 연쇄로 봅니까? 아니, 사실은 이게 연쇄가 2건, 3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연쇄성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발생 건수로 보자면 최소한 3건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3건에서 5건 정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할 때도 5건 정도를 링크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연쇄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연쇄살인범이 없어진 게 아니고 빨리 잡힌다는 의미는, 자, 우리 다 휴대폰에 카메라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죠. CCTV가 지금 2천만 대 이상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다 달려 있잖아요. 이런 안전망들. 그다음에 어떤 시민의식이 높아졌죠. 신고 자주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이 나면 다들 관심을 가지시니까 빨리 체포가 되는 거죠. 빨리.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체포되는 거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1건, 2건의 범죄로 체포되다 보니까 형량이 낮아져서 나와서 재범하는 우려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현직에서 2017년도 퇴직하기 전에도 이렇게 한 건을 저질렀지만 이 범죄가 좀 특이하다라고 해서 제가 면담을 나가보면 이거 안 잡혔으면 연쇄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강호순이 경찰에 체포됐을 때 유영철, 정남규처럼 모자하고 마스크 다 가리고 이렇게 섰어요. 근데 앞서 2명의 연쇄범이 잡혔기 때문에 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됐는데, 지금은 법이 있지만 그때는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게 없을 때여서 당시 주요 방송에서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때 아마 그 유명했던 강호순 사진이 그 시베리안 허스키, 그 강아지 종류와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당시 그 사진이 공개됐을 때 너무 보기에는 뭐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고 뭐 연쇄살인범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순박하게 사람 좋게 보인다, 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한테 좀 충격이었죠. 그런 일상적인 얼굴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뭐 친구 같은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도 강호순이 면담을 직접 하셨죠, 교도소에서? 아니, 강호순 면담을 교도소에서 한 게 아니고 체포되어가지고 자백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투입이 됐어요. 자백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는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방금 얘기하신 그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함께 찍은 거는 SNS에 올린 거를 이제 그 네티즌들이 찾아낸 거죠. 그건 이제 경찰이 공개한 게 아니고.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얼굴 보면 뭐 요즘 소위 얘기하는 훈남 뭐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이용철이나 정남규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요. 모자도 눌러 쓰고 있었는데, 이 강호순이 때 공개를 하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몇 개가 생겼어요. 근데 미성년자는 안 합니다. 이제 미성년자 안 하고 뭐 강력 범죄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좀 더, 이 범죄에 대한,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 조치, 얼굴 공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호순이 저질렀던 그 범죄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2006년 겨울 그의 악몽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